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어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총 74조 원 정도 신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나는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매우 많으신데요. 한 번만 판다.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 시사계의 방송천재 두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상 시사평론가 3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에 총 74조 원의 신청이 몰리면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예상대로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네. 2주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건수가 63만여 건, 금액이 74조 원으로 지원 한도인 20조 원보다 4배 가까이 몰렸습니다.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은 부부합산 평균 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였고요. 67%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상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예상한 커트라인은 집값 상한선이 2억 1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앞선 예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전환을 포기한 사람이 나올 경우 최대 2억 8천만 원까지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 지역 신청자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일단 안심형 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1인당 평균 매년 75만 원씩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연간 2천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폭발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3차 이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5건의 개별 허가가 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시행한 지 석 달 동안 지금까지 총 5건의 개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가 품목은 포토레지스트 3건, 브라수스 1건, 플로르 폴리이미드 1건입니다. 앞서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여 만인 8월 7일 가장 먼저 허가가 나왔고요. 또 브라수서도 2달 가까이 지난 8월 말에 첫 수출 허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끌었던 건 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소재입니다. 이 플로린, 폴리이미드 지난달 중순 들어서야 처음으로 한 건의 수출 승인이 확인된 겁니다. 이 품목별로 그러면 한 개씩 수출 허가를 내준 일본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 수출 심사 시한인 90일 이내 3개 품목, 전 품목의 허가 사례를 남겨서 자국 조치에 문제가 없다라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 일본 정부가 공언한 대로 수출 심사 기한 90일이 끝난 게 지금 끝났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데요. WTO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피해 받는지도 밝히고 그들의 그런 조치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산 밸브 관세와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에 판정승을 내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서 5년간 최고 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당시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비중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일본 회사들이 덤핑 판매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은 이에 반발해서 2016년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라면서 제소를 했고요. 지난해 이 WTO 1심격이죠. 분쟁 해결기구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을 했는데 일본 업체의 덤핑 판매를 한국 업체가 피해를 정말 이번 문제에 관해서 9개 쟁점 가운데 8개에 대해서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은 최종 심격인 상소기구도 원심 판정 대부분을 유지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분쟁 해결 기구를 열고 한국에 이제 판정승을 내린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WTO가 채택을 했는데요. 어쨌든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송을 잘하나 봐요. WTO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모두 다 우리가 압승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여기서 인물이 꼭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할 건데요. 김태문에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좀 들고 좀 진정성 있게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그죠? 네, 진정성의 사나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한번. 김현성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태도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약간 삐딱한 컨셉으로. 네, 제가 시니컬하고 삐딱하고. 재밌게 시작을 해보느라고요. 네, 일단 김태문 씨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찔러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뭐냐면 촛불 시민입니다. 한 분만 판다. 두 분 중에서 주말에 있었던 촛불 문화제 갔던 분 계세요? 당연히 안 가셨어요? 저요? 야구 봤는데요? 지금요. 제가 왜 당연히 가거든요. 네, 혼자 지금요. 있었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두 분을 쳐다보면서 딴 얘기를 해가지고 혼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분만 판다의 주인공이 촛불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촛불 문화제에 간 분이 그러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김현성 평론가는 가셨고, 네. 김태문 여사님은 야구 보러 가셨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야구 봤는데요.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야구보다 못하다. 예? 야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자유가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야구보다는 가치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원래 집회, 그러니까 그게 뭐 보수 집회든 진보 집회든 집회 현장 안 가요. 저는. 왜요? 저는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리고 네. 뭐 지금 보면 좀 먼저 얘기할게요. 네, 하세요. 저 10월 3일 날 광화문 150만이에요. 네. 실제는 실제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뭐 서초동 200 세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월 3일 자유한국당 발표 150만이에요. 네. 발표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 그 주 서초동은 또 200만이에요. 네. 근데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라고 200만이 서초동 갔다가 150만 광화문 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자유는 분명히 있으나 어떤 의사든지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의견에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 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가 너무 후퇴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을 못하고 해결책을 못 내고 갈등 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사실. 근데 그렇지 옳고 않습니까? 그름을 떠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숫자는 저는 되게 지엽적인 논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민, 다수의 국민이 정말로 유사 일에 처음으로 서초동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어떤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일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야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김 변호사처럼 야구를 봐야 되는 야구도 포기하고 강조하세요. 어떻게 보면 뭐 캠핑을 가야 되는데 캠핑을 포기하고 주말에 그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외쳤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었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어쨌든 검찰 개혁 목소리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고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어쨌든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목소리는 다 경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천절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회해가지고 조국 사퇴 이런 거 할 거예요. 네. 저는 거기도 안 갑니다. 네. 저는 할 일 많아요. 뭐 굳이 저는 안 가요. 네. 안 갈 건데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도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존중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니까. 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그건 뭐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시민의 목소리가 들으면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저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아니겠어요, 정치가? 그렇죠. 해결해줘야 된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군중심들을 마구마구 뒤에서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사실. 그거 없다고 부정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는 정치의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군중 정치하지 못하러 여의도 국회의장 뭐 있습니까? 네. 당 못하러 있어요? 네. 서초동 모이든 광화문 모이든 여의도 광장 없어졌구나 지금. 한강에 모이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지난번 촉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촉불. 그때는 물론 그때도 모든 100%는 아니지만 좀 원사이드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국민의 총의를 모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거의 물론 그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뭐 80대 20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죠. 뭐 조국 사퇴, 조국 수호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갈등이 부딪히는 상황이라 의견들이. 근데 이걸 정치권에서 뭐랄까 갈등 증폭기 역할을 하는 이 상황. 김 변호사님이 현장에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뭐 반드시 장관을 만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류 메시지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7년에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네.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 청산 작업에 검찰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다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마치 어떤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막 칼자리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네. 기폭제가 됐다.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 기폭제가 됐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얘기들, 검경수사권 분리해야 되는 이 검찰개혁 본질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질문 네, 두 개, 네. 주로. 지금 막 손을 번쩍 들고 계십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야구 보다가 네. 뉴스로만 그 현장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두 개 있어요. 플래카드. 똑같은 플래카드가. 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 똑같은 걸 들고 오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 안 가봐서 모르죠. 조국 수호 검찰 자한당도 똑같이 들고 있잖아요. 얘가 본인들이 얘기한 메시지를. 그걸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막 이런 거 두 개거든요. 네. 그럼 뭐예요? 뭐 하는 게 진짜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 우선 그게 궁금해요. 첫째,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두 개 들고 있는데 검찰 개혁만 들게 아니라 조국 수호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어느 게 진짜인가 두 개 중에서? 그럼 동일하다? 뭐 그러면 둘 다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러면 있죠. 예. 조국을 수호 안 하면 검찰 개혁 못 하나요?
난 그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해요, 검찰개혁. 해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자한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 검찰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떤 형태로도 조금 뺄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강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검찰 힘을 빼는 거냐? 네. 검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거냐? 네. 강론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검찰을 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총론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강론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검찰 개혁은 이퀄 조국 수호인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네. 논리가 이런 식의 논리가 궁금해서 김 변호사님 같은 이런 식의 논리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죠. 왜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둘 자체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야말로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검찰 개혁 논의에서. 그렇지만 일부는 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국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낙마되거나 조국 장관이 수사를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검찰 개혁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왜냐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국 장관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 다수의 마음속에서 검찰 개혁은 조국이다라는 어떤 상징적 아이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건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조국 수호나 조국 낙마를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조차도 실패하려고 좌절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의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에게 너무 많은 상징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장관의 한 사람일 뿐인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특히 모든 개혁의 상징인 것 같은 엄청난 힘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징을 좀 부여한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전 능력 얘기합니다. 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호랑이들이 올라탄 장관 한 사람 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 사실은 진짜 원하려면 여의도에 가야 돼요. 여의도. 니들 뭐해? 빨리 통과시켜. 법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누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법은 다 올라가 있는 건 하지만 내부적으로 법무부에 살릴 일이 있다. 그거요.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사부 강화, 공판부 강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정도 아이디어는. 만약에 조국 장관 내리고 박범계 의원 보고 법무부 장관에서 해봐 못할까요? 더 잘할걸요? 여기도 잘하니까? 근데 싫어하시겠죠? 총선 나가야 되는데 장관하라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네. 여의도 가 있는데 네. 장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대야관계입니다. 근데 네. 오히려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대야관계를 그래도 할 수는 있죠. 많이 같이 해봤으니까. 야, 좀 하자, 좀. 이게. 조국장 그게 되나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찾아가서 법대 동계라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김 변호사님 얘기가 일반적 다수의 얘기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패스트트랙은 왜 이렇게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냐고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그렇게 막았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완수되기 어렵구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떻게든 국민들 의사와 다르게 지금 불공정하고 불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 국민들이. 나 진짜 궁금한 거.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1290 쓰시는 분께서 민주당과 정부는 언제까지 광장 정치를 활용하실 건가요? 이거는 편법 정치, 편가르기 정치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9992 쓰시는 분께서는요. 저도 집회 원래 잘 안 갔는데요. 이번 3일에는 식구 다다리고 참석할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때문에 갑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저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제 안 간다는 말을 너무 강력히 얘기하셔서 오히려 반발 심리를 가진다는 거고요. 9182 쓰시는 분께서 100만 200만이 뭐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확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6086 쓰시는 분께서는 김현상 평론가님 10월 3일 집회 후에도 그런 말 해주세요.
그쪽도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10월 3일 날 태풍이 온다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사실. 근데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842 쓰시는 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정치권이 너무 문제 아닙니까?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정치개혁도 중요한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만 얘기하십니까?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문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우리 김여성과 김태현이 이 토의의 방향을 어디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들으셨습니까? 생각했는데 네, 생각하셨죠? 네. 좀 약간 고답적인 논의를 좀 하자면 네. 저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안 현재 되니까 요점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일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하신 게 되게 많아요. 3725 쓰시는 분께서는요.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옳은지 아닌지 검토하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국회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죠.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고 네. 뭡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SNS 폐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페이북 이런 얼굴책 이렇게 해야 되나? 너튜브 이런 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만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강한 극렬 지지층보다 말 없는 다수가 더 많은 거거든요. 진보진영도 마찬가지,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만 어느 한 당도 지금 지지도가 50% 넘는 당이 없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지지하는 당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라고. 근데 오직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극렬 지지층 얘기만 보고 가니까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구조 좀 깨줘야 되는데 네. 이게 깨질까? 그게 깨질지 일단 민주당에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촛불문화제 이후에 여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 촛불 집회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압력이 들어가는 거고 왜곡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왜곡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 이 화두는 되게 오래된 생각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1996년에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사무처장을 할 때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네. 공수처 설치라든가 그때 이미 검찰의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 이것을 좀 분권화시키자, 좀 분리시키자라는 얘기가 96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촛불 때문에 다시 이게 공론화되고 의제화되고 이랬다는 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그렇고 홍준표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검찰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피해의식이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한 번씩 예를 들면 조사를 받아보거나 검찰청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조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남과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권력이 있거나 기득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좀 미진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게 오랫동안 담론이 됐었고, 근데 그게 안 되니, 그러니까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적폐청산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좀 강하게 또 더 한 번 메시지를 준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다는 지금 생각으로. 검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수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의 문제가 살아있는 아니라고요. 권력에다가도 열심히 저는 하잖아요. 그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2달이 됐잖아요. 네. 2달이 됐는데 네. 윤석열 모델, 윤석열 방식의 검찰개혁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네. 그거 내놔라. 원래 검찰총장이 그런 내놓는 자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네. 이 개혁안을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 보면 수장이니까 검찰에. 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사실 상당히 질책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니까 저 그거 좀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노영희 진행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같이 검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탑 시스템이에요. 법무부 장관하고 그죠? 총장. 네. 총장은 수사기관의 장이에요. 법무부는 행정의 장이에요. 총장은요 수사하는 거예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의 롤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안까지 총장이 만들면 장관을 할 게 없어요. 뭐예요? 네. 그건 장관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 일이죠. 그럼 총장이 어떻게 해요? 총장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장관이 시키면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장관이 대통령이 시키면 그렇게 안을 하라고 한 만들어라 건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반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이 지시다 오더야라고 총장한테 그 얘기한 건 총장한테 큰 숙제를 내준 거죠. 지키기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장관 당신 말이야 저 앞에 있었잖아 조국 장관이 당신 이거 내부 개혁안 더 철저하게 만들어. 그리고 장관이 안을 만들면 총장 군말 안고 따라.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총장한테 안을 만들어라? 총장 안을 만드는 사람한테 뭐야 안을 만들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겠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을 싫어하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오히려 니네가 만들어라 이런 거 그때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게 스스로가 개혁하고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검찰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2달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준 거죠. 하나만 얘기해. 나 진짜 궁금한 거. 근데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이름도. 그렇죠? 3년 동안 그랬습니까? 아니 적폐 수사 때 특검 때 윤석열 수사팀장 그 밑에 한동훈 부장이었죠. 네. 자,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이 지금 그 라인인데 그들은요. 그때도 칼을 휘둘렀고 지금도 휘둘르고 앞으로도 휘둘릴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왜 그때는 정치검찰 아니고 지금은 정치검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셨던 안민석 의원 민주당의 네.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현실화되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왜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무덤을 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석원 얘기 듣고 윤석열 총장이 거치 결상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당 중진은 한 사람이 나와서 그만두라다 그만둡니까 총장이 2년 임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네,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당한테 좋겠죠. 네. 장기적으로 되게 부담일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임명할 때 이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 아니 검사 중에 검사야. 지금 법사위원들이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 지금 다시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통장하는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우리나라 검사의 표상 검사 중에 검사 할 수 있는 미사일군 다 동원합니다. 그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당이나. 그런데 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수사했다가 낙마한다? 그럼 그 흑폭풍 감당이 안 될걸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죠. 7681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김태현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잘할 수 있는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잘하면 이제 저 뭐 할 거야? 첫 번째 1호 노영희 변호사를 파봐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 근데 어떻습니까? 검찰과 관련된 최근 얘기는 그 검찰이 부정은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찌됐든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실관계는 아직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죠. 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저항이고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본인의 어떤 거 보면 지나친 어떤 선택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선출된 권력은 누구냐 네. 하는 걸 의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 이런 얘기는 좀 앞서가는 얘기라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삼지 못한다라면 뭐 본인 거취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죠. 근데 사실 뭐 수사를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나가라 그러는 건 조금 타당성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명분이 뭐예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공소장 틀 거 아닙니까? 기소하거나 이럴 때. 근데 그러면 그거에 검사들이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네.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게 나오지 아니, 않는다면 또 검사들이 저항을. 기소해서 실패한 경우가 꽤 있겠죠. 그럼 기소해서 실패할 때마다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네. 이 장관과 장관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신중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솔직히 죄송한데 일도 동의가 안 돼요. 아, 왜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유시민 장관이 얼마 전에 강연에서 얘기했던 위헌적 쿠데타. 예를 네. 들면 뭐 대통령이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네. 인사권을 존중을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강연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 개혁해서 공수처 만들어 봐야 장관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나 장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법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근데 여기 분신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문자 쓰신 분 똑같아요. 4867 쓰시는 분께서 다음 총장 임명할 때는 정부나 여당이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임명한다는 건가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했는데 대통령에 임명했으니까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위헌적 쿠데타다? 그 정치학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헌법은 있잖아요.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나게 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의 외청일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1118 쓰시는 분께서요. 세 분의 토론, 창과 방패처럼 멋집니다. 일반 국민도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입체적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단, 김현성 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돼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요. 최근에는 빠르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닐슨 코리아 버즈워드의 분석인데요. 일본 제품 불매 관련 게시글 수, SNS 언급 횟수 등을 조사해보니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서 불매운동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서는요. 장바구니에 담긴 일본 대신 우리말에 담긴 일본 한번 확인 좀 해볼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언어에서 거둬낼 일본어의 잔재, 이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요새 SNS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매 운동이 많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굉장히 많이 네네. 일어났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언어에 일본 일제 강점기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일본어야?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 일본에서 온 단어예요? 네. 아, 그래서 네.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톱어보면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오. 대통령, 크게 네. 거느리고 다스린다. 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표의 이름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네. 주권자가 국민인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다. 네. 2조는 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권이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거느려지고 다스려지는 존재는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대통령,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러면은 영어로 뭐 프레지던트 이런 것도 대통령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 프레지던트라는 말도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뜻인가요? 어떻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이제 대통령제를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네네. 그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일종의 그 대표를 세우면서 그 대표를 어떻게 부를까? 그 전에는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왕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왕정의 이제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갔으니까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프레지던트, 즉 앞에 자이드 앉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즉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대표자. 이라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말은 앞에 앉아서 대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그렇죠. 있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오. 자,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네.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으로 번역됐을까? 네, 그렇죠. 번역. 네. 일본을 통해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1860년대 정도에 문헌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발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대통령제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번역한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양 쪽에선 다 통령이라는 그런 직책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 그거에 이제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 이렇게 붙였고요. 당시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왕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은 거느리고 다스리는 존재니까 세계관에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들어오는데 1881년 이헌영이라는 사람이 쓴 네. 일사집략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가장 처음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책에 넣은 그런 사람입니다. 1881년도에요. 81년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통신사로 일본에 가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이제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일사집략인데요. 네네. 그 일사집략의 6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신문을 보게 되고요. 네. 그 신문에서 미국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거기에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곧 왕을 잃은다. 그러니까 미국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1881년 그 책과 함께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국내로 수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렇죠. 이제 그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아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도 왕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건데 네네. 지금 그 4251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질문 하나 하셨어요. 네네. 일본 잔재가 있으면 안 됩니까? 불행한 식민 역사지만 그것도 역사이고 언어는 늘 변하는데요. 무조건 배척하는 건 위험한 사고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다고 우리 경제가 달라질까? 이런 질문과 크게 보면 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언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이제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우리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 단어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숨어들어 있는 그 뜻이나 그 일본의 잔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여기서 일단 하나씩 배워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요. 네네. 지금 대통령제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제왕적인 모습을 네. 보일까? 네. 혹시 이것이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자를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하는지 그런 논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 논의 과정 끝에 일본의 수입산 대통령을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대표자를 그냥 네. 번역했던 그대로 대통령이라고 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더라도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연유가 뭔지 이런 걸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니까 좀 네네. 필요하다는 얘기신 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전한 일본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제를 채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없습니다. 이건 무슨 네. 뜻이에요? 네. 대통령제가 아니라 네. 입헌군주제죠. 일본 네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말은 대통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제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그 준하는 그런 직함이 있죠. 네. 그 총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세계관이 아무래도 총통 역시 총괄해서 거느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우리의 개념을 네. 잘 담고 있는 명칭.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는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죠. 우리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명칭을 붙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하면 명칭을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각하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동양에서 네. 우리가 이제 경칭이 옛날엔 귀족 사회였으니까요. 네. 경칭이 있었죠. 네. 여러분이 많이 그 사극을 보면 뭐 폐하가 있고 네. 전하가 있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왕이나 황제에게만 그런 경칭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귀족들에게도 경칭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승의 경우에는 하파라는 경칭을 썼고요. 하파요? 예, 하파라는 경칭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라는 경칭은 그보다 아래인 판서. 네. 정승 판서 할 때 판서들에게 썼습니다. 지금의 장관 정도죠. 네네네. 그러니까 장관에게 붙였던 경칭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각하라는 경칭이 장관에게만 붙였던 것이 아니라 세손에게도 붙였습니다. 세손이요? 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네. 세손이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게 두 번이 있습니다. 세손이면 이제 왕세자 다의 손자 뭐 그렇죠. 네. 왕의 손자죠. 네. 세손을 책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손한테도 경칭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손에게는 부를 명칭이 옛날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 때 기록을 보면 왕조실록을 보면요. 조선왕조실록의 인조 때 기록을 보면 네. 세손이 있는데 이 세손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국무회의에 논의 대상이 됩니다. 주제였어요? 네, 네.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부르자 저렇게 부르자 하다가 네, 각하라고 부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우리가 세자에게는 저하라는 말이 있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조 때 효현, 네, 현종 효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세손이었는데 당시 이제 현종이 세손이었을 때인데요. 현종은 부르기도 전에 인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불린 거는 영조의 손자인 정조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각하라고 불리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정조가 각하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 각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의 영향이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었고 그 네. 왕이 이제 그 왕이 그 파견한 그 관리가 있었는데 네. 그 관리를 각하라고 불렀고요. 그 각하라는 경칭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이 있었죠.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조선 총독이었어요. 네. 그 조선 총독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각하였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붙였던 경칭, 각하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경칭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존경하고 권위를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막 네. 합쳐진 거예요? 좋은 말들끼리?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죠. 각하는 굉장히 경칭 중에서 낮은 경칭이었죠. 낮은 경칭이구나. 그러나 네.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대통령에게 경칭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미있게도 노태우 정권 때 그 대통령 그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각하라는 초칭을 쓰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님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님으로 바꾼 거는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것도 김대중 정권 때. 네. 실제로 노태우하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네. 공식적으로는 각하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각하라는 칭호를 썼다고 합니다. 계속 쓰이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 때 네네. 인수위원회에서 네. 각하라는 호칭 없애자 이렇게 됐고 대통령님이 이제 되었고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과연 대통령님은 괜찮은 건가? 네. 대통령이라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님이라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란 호칭 자체가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은 내버려 두고 뒤에 네. 것만 계속 바꿨는데 그렇죠. 알고 봤더니 오히려 앞에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러면 님하고 씨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사실 님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씨는 조금 낮게 네.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똑같은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C로 불린 네네네.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요. 네네. C로 불린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님으로 불리는 경우가 좀 다르니까요. 이름에 C를 붙이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그렇죠. 것 때문이죠. 그렇죠. 어쨌든 참 언어라고 하는 거는 보면 볼수록 배우면 볼수록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오늘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9년 21세기죠. 한국에서 시민 위에 군림하며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라는 검찰의 권력, 시민들은 법 위에 또 시민 위에 그 권력이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지, 그 과정이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계기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힘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